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아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하나 시청하겠고요. 그 다음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 개념, 교과서 학습활동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죠. 개념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패들렛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감상 방법에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꼭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석의 관점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인데? 여기는 부석사야. 우와, 멋있다. 너무 좋다. 너희들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작품에 쓰인 표현 방식과 짜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 기둥 좀 봐. 개둥의 중간이 굵고 위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모습이야. 기둥이 받는 힘이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서 안정감이 느껴져. 교훈,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부석사의 길은 무량수전을 위해 배치된 것 같아. 무량수전으로 향하는 길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보니 나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 속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석사는 신라시대에 처음 절이 생겼어. 이전의 부석사는 초가집이 몇 채 있는 모습이었지. 여러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가 되니 무척 웅장한 느낌이 들어. 작가의 성향, 창작 의도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석사에 깃든 전설이 있어. 부석사를 만든 의상스님과 선묘에 대한 이야기야. 알아. 선묘가 용이 되어 의상스님이 절짓는 것을 도운 이야기? 선묘가 부석사를 떠받치는 것처럼 결연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여러분의 관점에 맞는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품에 쓰인 표현 방식과 짜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교훈,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 속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방법? 작가의 성향, 창작 의도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친구들과 함께 해석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부석사의 무량수전까지 나왔던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선생님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고려의 고찰, 옛날 절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가봐야겠지만 이제 감흥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중에는. 네,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이 절을 지은 작가를 다룬 것인지, 혹은 이것을 본 독자, 관람객의 입장에 쓴 것인지, 혹은 이 절에 관련된 시대적 배경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이 무량수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미적인 관점, 내적인 관점에서 관찰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쭉 한번 이거 살펴보세요. 자, 문학작품 해석은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는 타당한 근거들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하고요. 같은 문학작품이라도 작품 해석하는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좀 설명했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이유.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다시 두 번째 거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작품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죠. 여기는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또 뭐가 들어갔을까요? 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것만 놓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딱 정해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품 외적인 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해석이 더 많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시대적 배경을 놓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뭐라고 했냐고요? 작품의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한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는 타당한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타당한? 그렇죠. 근거를 들어 해석을 뒷받침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 작품 자체에 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적 특징, 내용, 형식, 표현, 이거는 작품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해석하면 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에 들어가면 뭘까요? 작품에 반영된 원문적 배경, 시대적 배경, 혹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 등 작품의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죠. 작품 감상의 방법을 좀 더 심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간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게 해결하고자 지금 영상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네 가지 관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내재적 문학작품 내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이건 작품 외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런 것 중에 첫 번째,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진리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왜 절대론이냐면 작품이 제일 중요하다, 작품이 제일 절대적이다 라는 뜻에서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구성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를테면 시로 따진다면요,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어, 운율, 구성, 정서, 태도, 어조, 표현, 더 나아가 시의 주제나 특징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외재적 관점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의 생애나 성향,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인 거는 작가가 어떻게 살았는가, 혹은 작가가 생각하는 게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혹은 창작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외재적 관점 중에 표현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작품을 읽고 이쪽으로 할게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거는 뭐라고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요건 또 뭐라고 하냐,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반영론적 관점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되죠? 시대를 반영한다. 효용은 뭘까요?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는지, 그 누굴까요? 독자이죠? 독자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반영론적 관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작품 속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작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론은 외제적 관점 중에 시대, 역사, 사회, 제도, 문화, 생활상 이런 것과 연결해서 작품을 감상한다면 반영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자,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이라고 했죠. 이것은 독자가 어떤 교훈이나 감동을 느낄 건데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효용론은 독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화시켜서 지금 4가지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작품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일가라는 소설을 읽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일가의 줄거리를 들려줄 건데요. 자, 이 줄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감상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볼까요?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것이 미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호기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호기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날 때는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미호기가 나타났다. 드디어 미호기에게 답장을 받은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그런데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야야, 너 어디로 갔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팽개쳐놓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과수원의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접고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쳤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 먹이를 준다. 재수씨, 밥 안 좀 낼까? 백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한테서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아차, 미호기에게서 온 편지. 나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과수원에 걸음을 내고 있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보, 당신이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군 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싸움은 그놈의 갈취했다는 부분에 막혀서 타협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갈취라고요? 그래, 갈취. 엄마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엄마는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전에는 아버지하고 싸워서 나갔든 그냥 나갔든 꼭 하루면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예,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뒷이야기는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이 소설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기준 있죠? 4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합니다. 됐죠? 자,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을 해석할 거야 라고 정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뭘 할 거냐면 전에 우리 패들렛을 한번 연습을 해봤죠? 요건 이제 패들렛 QR코드고요. 요 QR코드대로 패들렛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보이죠? 선생님 만든 패들렛. 자, 요 패들렛에 감상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안내 쭉 보면 알겠지만 학번 꼭 밝혀주시고 자기 생각 적고요. 다른 학생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글을 조심스럽게 잘 써야 되겠죠. 비속어나 이런 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생이 쓴 글에 자기가 뭔가 의견을 의견을 달고 싶다 그러면 덧글을 쓰면 되겠고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연습담을 써봤는데요. 작가의 삶에서 궁금하다 하고 어쩌고저쩌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글을 쓴 다음에 자, 요 4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글을 읽고 작가의 삶을 살펴보고 작품에 대해서 이제 막 쓰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딱 좋을까요? 자, 여기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른 관점이라면 다른 관점에 맞게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석한 내용을 친구들과 서로 나눠보고요. 그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쪽, 27쪽 펴보세요. 거기는 원래 이제 다른 소설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가라는 소설을 읽었으니까 그 소설을 바탕으로 친구들의 해석과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 하나 이제 옮겨 적어 보시고요. 친구들이 뭐 쓴 글이 있죠? 그 글이 내가 보기엔 어떤지 근거가 적절한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적절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고 그렇다면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과정은 순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일단 답부터 한번 생각을 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석과 서로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가 아니라 친구들이 얘기한 2개, 3개를 같이 합치다 보면은 입체적으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또는 독자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한 연습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는 문학작품 감상 방법 5번째 시간을 같이 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작품 감상 방법은 그 내적인 특징과 외적인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외적인 특징은 작가, 그 다음 독자, 그 다음 취재적 배경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실습을 같이 해봤죠? 오늘 좀 실습하면서 개념이 눈에 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그 활동도 여러분들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안녕히 계세요.